거리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가난한 여고생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노인을 도와주게 되었고, 이후 학교에서 가난하단 이유로 따돌림을 받고 폭행을 당하게 되자 재벌이었던 그 노인이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여자 학생을 도와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짙은 남색 어둠에 잠겨 있을 때 김민지의 하루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낡은 연립주택의 작은 방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의 냉기가 얇은 이불을 파고들었지만 민지는 익숙하다는 듯 몸을 일으켰다.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부엌이 아닌 안방이었다. 문을 열자 희미한 양 냄새와 함께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할머니는 몇 해 전부터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둘씩 잃어가고 있었다. 어제 저녁 함께 보았던 텔레비전 드라마의 내용도, 조금 전에 나누었던 시시콜콜한 대화도, 때로는 평생을 함께한 딸 민지의 엄마 얼굴마저도 낯설어 했다. 하지만 민지는 매일 아침 잠든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것은 민지만의 작은 의식이자 할머니의 세상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이불을 목까지 덮어드리고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을 새로 갈았다. 앙상하게 마른 할머니의 손등을 잠시 쓸어보다 이내 조용히 방을 나섰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이미 엄마가 쌀을 씻고 있었다. 밤새 식당 보조일에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 하고 돌아온 엄마의 지친 어깨가 작은 부엌을 가득 메우는 듯 했다. 일어났어, 우리 딸. 좀 더 자지. 엄마의 목소리는 늘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함만은 변함이 없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의 등 뒤로 다가가 뭉친 어깨를 주물렀다. 엄마야말로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됐어. 학생은 공부가 먼저지. 얼른 씻고 밥 먹어. 오늘은 계란찜도 했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솥,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노랗고 보드라운 계란찜. 민진의 식탁은 언제나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가장 큰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세 식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할머니는 숟가락 쥐는 법을 잊은 듯 더듬거렸고, 엄마는 그런 할머니의 밥 위에 반찬을 얹어주며 자신의 식사는 잊은 듯 했다. 민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밥을 꼭꼭 씹어 삼켰다. 이 평범하고도 위태로운 아침 식사가 민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원천이었다. 낡은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길. 연립주택의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회색빛 도시의 아침이 민지를 맞았다. 버스 정류장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바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민지는 가방끈을 고쳐 메고 버스에 올랐다. 창가에 기대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높고 화려한 빌딩들,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민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학교는 또 다른 섬이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어젯밤 새로 산 운동화 이야기, 주말에 다녀온 가족 여행 이야기, 유명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민지는 그 어떤 대화에도 낄 수 없었다. 해진 운동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족 여행, 텔레비전으로만 보는 아이돌 가수. 민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다. 책 속의 글자들은 때로는 위로가 되었고, 때로는 더 높은 벽이 되어 민지를 외롭게 만들었다. 점심시간 아이들이 매점으로 달려갈 때 민지는 교실에 남아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다. 따뜻한 밥과 계란말이, 볶은 김치. 엄마의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이었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쟤 또 혼자 밥 먹네. 불쌍하지 않냐? 옷도 맨날 똑같고.
민지는 애써 못 들은 척하며 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다.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수없이 되뇌었다. 할머니의 약값과 병원비, 빠듯한 살림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엄마를 생각하면 이런 놀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생채기가 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민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도시락 뚜껑에 맺힌 물방울을 닦아내며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리라 다짐했다.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민지는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평소보다 2정거장 먼저 내렸다. 낡은 운동화가 아스팔트 위를 터벅터벅 걸었다. 시장 골목을 지날 때였다. 과일 가게 할머니가 떠리로 파는 사과 한 무더기가 눈에 들어왔다.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 할머니가 참 좋아하시는 과일이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비상금으로 넣어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 이것마저 써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사과를 보고 기뻐할 할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결국 민지는 사과 한 봉지를 샀다. 묵직한 사과 봉지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금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민지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할머니였다. 할머니. 민지가 달려가자 할머니는 낯선 사람을 보듯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 민지예요. 손녀 민지.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기억이 또 한 조각 멀리 달아나 버린 것이다. 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집에 가요, 할머니. 제가 맛있는 사과 사왔어요.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다.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민지의 손에 이끌려 걸으며 손에 들린 사과 봉지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그 모습을 보며 민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겨내고 할머니의 기억을 되찾아주겠다고. 그리고 엄마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걷어내주겠다고. 그것이 17소녀 김민지가 짊어진 삶의 무게이자 그녀를 새벽 4시에 눈뜨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은빛마을의 낡은 연립주택, 그 작은 방에서 민지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등불이 되기 위해 매일같이 자신을 태우고 있었다. 중간고사가 끝난 주말이었다. 모처럼의 해방감에 들뜬 아이들은 시내로 놀이공원으로 흩어졌다. 민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였다. 시험이 끝났다는 것은 집안일을 돕고 할머니를 돌볼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엄마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식당으로 향했다. 민지야, 할머니 잘 부탁해. 점심 꼭 챙겨드리고 약 드시는 거 잊지 말고. 엄마의 당부를 뒤로하고 민지는 할머니와 함께 조용한 오전을 보냈다. 할머니는 다행히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아 보였다. 민지의 얼굴을 알아보고 옛날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기도 했다. 민지는 그런 할머니의 이야기를 맞장구 치며 들어주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거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잠시나마 가난의 그림자를 밀어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가 조르기 시작했다. 민지야, 우리 나들이 갈까? 저기 큰 나무 많은 곳. 할머니가 말하는 곳은 집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다. 기억이 온전했을 때 할머니는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라도 밖에서 할머니가 또 길을 잃을까봐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창밖을 보며 아이처럼 설레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할머니. 우리 공원에 가요. 대신 제 손 꼭 잡고 다녀야 해요. 민지는 할머니의 옷을 단단히 여며주고 자신의 낡은 카디건을 걸쳤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다.
공원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오랜만에 외출해 신이 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민지는 한시도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공원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다른 노인들을 보며 아는 척을 하기도 하고 비둘기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던져주며 소녀처럼 웃었다. 민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아려왔다. 저렇게 밝고 고운 분이었는데 병마가 할머니의 시간을 앗아가고 있었다. 한참을 공원에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쯤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할머니가 배가 아프다며 주저앉은 것이다.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할머니의 모습에 민지는 당황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다. 일단 급한 대로 할머니를 부축해 근처 약국으로 향했다. 약사는 급성 장염인 것 같다며 약을 지어주었다. 민지는 주머니를 뒤졌다. 며칠 전 사과를 사고 남은 돈과 혹시 몰라 챙겨 나온 비상금을 합쳐도 약값은 턱없이 부족했다. 민지는 약사에게 사정해야 했다. 죄송하지만 돈이 조금 부족해서 내일 꼭 가져다 드리면 안 될까요? 약사는 인심 좋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민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약을 받아들고 할머니를 부축해 다시 길을 나섰다. 그런데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는 듯 했다. 이마에는 열이 펄펄 끓었고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민지는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행색이 초라한 민지와 아파 보이는 노인을 태우려는 기사는 없었다. 몇 대의 택시가 그냥 지나쳐가자 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였다. 저만치 앞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뒷문이 열리고 점잖게 생긴 노신사 한 명이 내렸다.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우산을 받쳐 들고 있었다. 민지는 그쪽은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바로 그때 노신사가 비틀거리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회장님. 비서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노신사는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주변 사람들이 잠시 웅성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다. 비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다. 그 순간 민지는 아픈 할머니를 길가에 잠시 앉혀두고 망설임 없이 쓰러진 노신사에게 달려갔다. 비켜보세요. 민지는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 노신사의 상태를 살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민지는 예전에 학교 복원 시간에 배웠던 응급처치법과 할머니를 돌보며 어깨너머로 익혔던 지식들을 떠올렸다. 넥타이랑 셔츠 단추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민지는 침착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외치며 노신사의 기도를 확보하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작고 여린 소녀의 몸으로 건장한 남성의 가슴을 누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팔이 저려왔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다. 살려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노신사가 희미하게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그제야 주변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곧이어 119 구급차가 도착했고 노신사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민지는 그제야 길가에 혼자 남겨진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는 겁에 질린 얼굴로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많이 놀라셨죠? 민지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는데 아까 그 노신사의 비서가 다가왔다. 학생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께서 학생 덕분에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는 고개를 숙이며 민지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걸요. 봉투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지는 아픈 할머니를 챙기는 것이 더 급했다.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려는데 비서가 다급하게 민지의 팔을 잡았다. 학생,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꼭 전해드려야 합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부축해 발걸음을 옮겼다. 비서는 민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결국 민지는 그날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남은 돈, 전 재산 3만 원을 털어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 민지는 곤히 잠든 할머니의 머리를 쓸어주며 창밖을 보았다. 낯선 거리에 쓰러진 한 사람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눈앞은 캄캄하기만 했다. 내일 당장 먹을 쌀을 살 돈도 할머니의 약값도 이제는 정말로 없었다. 하지만 민지는 후회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건 없는 거란다. 그 가르침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민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택시비 3만 원이 만들어낸 작은 파장이 그녀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 민진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어제 저녁 겨우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밤새 앓았고 엄마는 그런 할머니 곁을 지키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결국 새벽에 하던 신문 배달도 나가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밥과 김치뿐이었다. 민지야, 오늘은 학교 가지 말고 할머니 옆에 있어 줄래? 엄마가 식당에 가서 사장님께 사정해서라도 돈을 좀 빌려와야 할 것 같아. 엄마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민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어제 자신이 쓴 택시비 3만 원 때문인 것만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내 탓이 아니야. 원래 어려웠잖아.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엄마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엄마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서는 것을 보며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다. 민지는 할머니의 물수건을 갈아들이며 생각에 잠겼다. 어제 그 비서가 주려던 돈 봉투를 받았어야 했을까? 아니, 그건 아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막막했다. 할머니의 병원비, 밀린 월세, 그리고 당장 오늘 저녁거리 걱정까지. 17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무게였다. 그때였다. 낡은 현관문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혹시 집주인 아주머니일까? 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문 앞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서 있었다. 어제 보았던 그 비서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몇몇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병원복이 아닌 정갈한 한복을 입은 노신사가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어제 민지가 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저 누구세요? 민지가 경계하며 묻자 노신사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학생,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네. 나는 미래그룹 회장 김태준이라고 하네. 미래그룹.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들어봤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다. 민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제 학생 덕분에 내가 이 목숨을 건졌어. 의사 말이 조금만 늦었어도 아주 위험할 뻔했다고 하더군. 학생이 내 생명의 은인이야. 김 회장은 민지의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민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숙였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아니, 자네는 아주 큰일을 한 걸세. 요즘 세상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돕는 젊은이가 몇이나 되겠나. 김 회장의 따뜻한 눈빛에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안방에서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김 회장은 집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안에 어른이 계신가? 네,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그때 마침 돈을 구하지 못하고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오던 엄마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고급 세단과 낯선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비서가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와 김 회장을 번갈아 보았다. 김 회장은 민지의 엄마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따님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이런 귀한 인재를 만나게 된 것은 제게 큰 행운입니다. 그리고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다. 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엄마에게 내밀었다. 어머님, 회장님의 작은 성의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 민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엄마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민지 역시 고개를 저었다. 가난했지만 비굴하고 싶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그런 모녀의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알겠네. 정 그렇다면 이 돈은 받지 않으셔도 좋네. 대신 내가 이 은혜를 다른 방법으로 갚게 해주게나. 김 회장은 민지에게 물었다. 학생, 꿈이 뭔가? 꿈. 민지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꿈을 말해본 적이 없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사치스러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회장의 눈이 반짝였다. 훌륭한 꿈이구나. 아주 훌륭해. 김 회장은 자신의 명함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이건 내 개인 연락처일세. 앞으로 학생의 꿈을 내가 지원하겠네.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사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학 졸업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우리 미래 재단에서 책임지겠네. 그러니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게. 민지와 엄마는 너무나 엄청난 제안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할머님의 병원비 또한 저희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모녀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엄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민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뭐라고 이런 큰 도움을. 민지가 울먹이며 말하자 김 회장은 민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자네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네. 자네의 선한 마음이 나를 살렸고 이제 그 선한 마음이 더 큰 세상을 살리게 될 걸세. 그러니 당당하게 받게나. 그날 은빛 마을의 낡은 연립주택에 찾아온 기적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소녀의 작은 선행이 피워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희망찬 꽃이었다. 민지는 자신의 전 재산 3만 원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의 꿈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현실이 될 눈부신 미래였다. 김태준 회장이 떠난 후에도 민지와 엄마는 한동안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들린 김 회장의 명함은 비현실적일 만큼 빳빳했고 그 위에 새겨진 미래그룹 회장 김태준이라는 글자는 금빛으로 반짝이며 어지러운 현실을 비추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가난의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껏 한 번도 피어보지 못했던 거대한 희망의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엄마였다. 엄마는 조용히 민지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이끌었다. 할머니는 낯선 사람들의 방문에 놀랐는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다.
어머니, 저예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엄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기쁨과 안도, 그리고 아직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대한 혼란이 뒤섞인 감정의 파동이었다. 엄마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다. 민지가 어떤 선행을 베풀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기적이 찾아왔는지. 할머니는 온전치 못한 기억 속에서도 병원, 치료라는 단어에 희미하게 반응했다. 우리 민지가? 할머니는 이불 틈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잠시나마 예전의 총기를 되찾은 듯 맑았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온기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임을 실감했다. 그날 오후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김 회장의 비서인 박 실장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를 미래 그룹 산하의 청명 한방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수속 서류였다. 청명 한방병원은 국내 최고의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전문 병원으로 돈이 있어도 몇 달을 기다려야 입원할 수 있는 곳이었다. 어머님께서는 오늘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1인실 특실로 준비해 두었고 최고의 의료진이 어머님만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치료를 시작할 겁니다. 박 실장의 설명에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다인실도 감지덕지합니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은인의 가족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잠시 후 집 앞 골목에 병원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했다. 민지는 할머니의 낡은 옷가지 몇 개를 챙겨 앰뷸런스에 함께 올랐다. 차가 출발하자 민지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낡은 연립주택을 바라보았다. 저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지만 마치 긴 시간 정들었던 과거와 이별하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 청명 한방병원은 민지가 상상했던 병원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다. 높고 탁 트인 천장, 은은한 약재 향기와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로비, 그리고 모든 직원의 얼굴에 배어있는 따뜻하고 정중한 미소까지. 할머니가 배정받은 1인실은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만큼이나 넓고 쾌적했다.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고 병실 안에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최첨단 기기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담당 주치의는 국내 치매 치료의 권위자로 알려진 한상진 박사였다. 그는 민지와 엄마를 안심시키며 할머니의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기억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의 통합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병의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추고 인지 능력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엄마는 한 박사의 손을 붙잡고 연신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지는 처음으로 돈의 힘에 대해 생각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존엄성을 지켜줄 수는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민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다. 박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 회장이 약속했던 최고의 한의사와의 만남이 주선되었다는 것이었다. 민지는 약속 장소인 오래된 한옥으로 향하며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떤 분일까? 내가 과연 그분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한옥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깊고 그윽한 묵향이 민지를 맞았다. 대청마루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운 노인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바로 의성이라 불리는 허준호 선생이었다. 그는 대대로 명예 집안의 맥을 이어온 이 시대 마지막 명예 중 한 명으로 수많은 재벌 총수와 권력자들이
그의 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섰지만 돈이나 권력 앞에서는 절대 의술을 펼치지 않는다는 고집으로도 유명했다. 내가 김민지더냐. 허준호 선생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민지를 압도했다. 민지는 공손히 절을 올렸다. 네, 선생님. 김민지입니다. 김 회장에게 이야기는 들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한 손이라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허준호 선생은 민지의 손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공부하느라 생긴 굳은 살과 집안일을 하느라 거칠어진 손마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지를 쏘아보았다. 너는 왜 의원이 되려 하느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냐 아니면 유명해지고 싶어서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저희 할머니처럼 기억을 잃고 아파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하는 말이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갈 것 같으냐? 의원의 길은 멀고 험하다.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마주해야 하고 때로는 내 손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려야 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하겠느냐? 허준호 선생의 말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원의 길을 걸어온 선배가 후배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경고였다. 민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저는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아픔이 얼마나 희망을 앗아가는지 보며 자랐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 단 한 사람의 고통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저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민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허준호 선생은 한참 동안 민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무표정했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좋다. 내일부터 이리로 오너라. 의원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는 법부터 가르쳐 주마. 그것은 허락이었다. 민지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 무렵 엄마에게도 좋은 소식이 찾아왔다. 미래그룹복지재단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제안받은 것이다. 엄마의 오랜 식당 경력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여 재단에서 운영하는 소외계층 무료급식소의 총괄 매니저 직책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는 물론 자신의 경험을 살려 더 좋은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엄마는 몇 번이고 감사 기도를 올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민지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엄마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은 단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변화였다. 낡고 어두웠던 연립주택에 드디어 따스하고 밝은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에는 그만큼의 무게가 따랐다. 민진의 가족에게 닥친 변화는 어두운 터널 끝에서 만난 빛과 같았지만 그 빛이 너무 강렬했던 탓일까 새로운 그림자 또한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곳은 학교였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민지가 미래그룹 회장의 목숨을 구했고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이들 사이에 온갖 추측과 시기를 낳으며 부풀려졌다. 이전까지 민지를 불쌍한 애라며 동정하거나 무시했던 아이들의 시선은 이제 질투와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제발 김민지. 완전 인생 역전했대. 무슨 드라마 주인공도 아니고. 뭔가 있는 거 아냐? 일부러 접근한 거라던데. 어쨌든 재수 없어. 가난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뒤로는 호박씨 깠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 노골적으로 흘기는 눈초리들. 이전의 따돌림이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따돌림은 교묘하게 비꼬고 험담하며 민지를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민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민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이제는 가난해서가 아닌 특별해서 혼자가 되었다. 그 어떤 이유든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민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높게 쌓여가는 것을 느꼈다. 어제까지는 분명 같은 교실에 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그들과 자신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간극을 민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허준호 선생과의 수업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는 민지의 스승이 되어 주었지만 결코 다정한 스승은 아니었다. 첫날부터 그는 민지에게 사람 키만 한 서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있는 의서들을 한 달 안에 모두 읽고 각 의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내게 보고하거라. 고문으로 쓰인 두꺼운 의서들은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조차 버거웠다. 학교 수업과 병행하며 밤을 새워 책을 읽었지만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눈꺼풀만 무거워졌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내 안에 있는 그릇의 크기를 시험하는 것이다. 작은 시냇물 소리에도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으로는 절대 환자의 고통이라는 태산을 담아낼 수 없다. 허준호 선생은 민지의 지친 기색을 알아채고도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민지에게 단순히 의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의원이 갖추어야 할 굳건한 정신력과 인내심을 가르치고 있었다. 민지는 그 뜻을 알면서도 버거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막힐 때가 많았다. 나는 과연 이 모든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김 회장님과 선생님을 실망하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시도 때도 없이 민지를 덮쳤다. 집안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엄마는 복지재단에서 일하며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차졌지만 한편으로는 민지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더 커졌다. 민지야, 공부하기 힘들지? 엄마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엄마는 민지를 위해 온갖 영양제를 사오고 좋다는 음식을 해먹였다. 그 사랑이 감사하면서도 민지는 어쩐지 부담스러웠다. 엄마의 기대가 이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짐처럼 느껴졌다. 예전에는 가난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며 똘똘 뭉쳤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느끼는 무게감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워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예전에 엄마를 괴롭히던 사채업자들이었다. 민진의 가족이 미래그룹의 후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어느 날 저녁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아주머니, 좋은 일이 생겼으면 우리도 좀 알아야지. 예전에 빌려간 돈,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거 아냐? 그들은 예전에 법적으로 해결된 빚 문제를 다시 들먹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미래그룹 회장이 뒤를 봐준다며? 그 양반한테는 껌값도 안 될 텐데 1억만 꺼내봐. 그럼 다시는 안 나타날 테니. 그들의 목적은 돈이었다. 민지네가 거대한 금고라도 얻은 줄 알고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속셈이었다. 엄마는 겁에 질려 파랗게 떨었고 민지는 엄마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이건 회장님이 저희를 딱하게 여겨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런 돈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요것 봐라. 어린 게 겁도 없이. 너 그 잘난 회장님한테 전화 한 통 해봐. 우리가 내 가족을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라고.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민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때였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때마침 퇴근하던 옆집 아저씨가 그 광경을 보고 소리치며 달려왔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자 사채업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일단 물러갔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경고했다. 내일까지 돈 준비 안 해놓으면 그때는 얌전히 안 끝날 줄 알아. 집안에는 다시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저런 놈들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민지는 우는 엄마를 부둥켜 안았지만 자신 역시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다. 김 회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겨우 은혜를 입었는데 또다시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민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발을 들인 이 새로운 세상이 그저 따뜻하고 아름답기만 한 곳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행운이라는 빛 뒤편에는 그 빛을 노리는 어둠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민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서 또 한 번의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이 남기고 간 공포는 밤새도록 민진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 엄마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민지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동이 트자마자 민지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정면으로 부딪혀 해결해야만 했다. 민지는 김 회장의 명함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차마 전화를 걸지는 못했다. 대신 박 실장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드릴 말씀이 있으니 잠시 뵐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 실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민지 학생,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좋지 않군요. 그게 별일은 아닌데. 민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박 실장은 이미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듯 했다. 어려워하지 말고 말해봐요. 회장님께서 민지 학생과 관련된 일은 무엇이든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민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던 박 실장은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절대 그자들과 접촉하지 말고 아무 걱정 없이 평소처럼 학교에 가 있도록 해요.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자신이 또 큰 폐를 끼친 것만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엄마의 불안한 얼굴을 보니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되뇌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학교에 간 민지는 여전히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들을 마주해야 했다. 특히 민지를 노골적으로 괴롭히던 주동자 혜진이가 점심시간에 일부러 민지의 어깨를 부딪히며 시비를 걸어왔다. 어머, 미안. 내가 너무 빛이 나서 눈이 부셨나 봐. 혜진이의 비아냥에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렸다. 이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겠지만 민지는 그러지 않았다. 어젯밤의 공포를 이겨낸 용기였을까, 아니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었을까. 민지는 조용히 혜진이를 돌아보았다. 혜진아, 나한테 왜 그러는지 물어봐도 될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어? 민지의 차분하고도 단호한 태도에 혜진이는 순간 당황한 듯 했다. 뭐?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운 좋게 재벌 눈에 들어서 신분 상승한 주제에 착한 척은. 나는 신분 상승 같은 거 한 적 없어. 그냥 감사한 분의 도움으로 꿈을 이룰 기회를 얻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 기회를 얻기까지 나와 우리 가족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너는 모르잖아.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눈에는 눈물 대신 자신의 삶을 똑바로 마주하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가 나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건 옳지 않아. 내 마음속의 상처를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풀려고 하지 마. 민지의 진심 어린 말에 주변에서 킥킥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혜진이는 얼굴이 빨개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민지를 쏘아보기만 했다. 그 순간 민지는 깨달았다. 자신을 향한 비난에 일일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떳떳하게 여기느냐는 것이었다. 방과 후 민지는 허준호 선생의 한옥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며칠 밤을 새우며 의서를 읽었지만 여전히 선생이 내준 과제의 절반도 끝내지 못한 상태였다. 무거운 마음으로 대청마루에 들어서자 허준호 선생은 말없이 차를 내주었다. 다 읽었느냐?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직.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어떤 꾸중이라도 달게 받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선생은 뜻밖의 말을 건넸다. 되었다. 그만하거라. 네.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책을 읽으라 한 것은 내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깊은지를 보고자 함이었다. 너는 수많은 밤을 새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얄팍한 지식을 뽐내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약재가 가득한 방으로 민지를 이끌었다. 이제부터는 죽은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을 공부할 것이다. 환자의 아픔을 진심으로 느끼고 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법을 배울 것이다. 허준호 선생은 처음으로 민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민지가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한순간에 녹여내리는 봄눈과도 같았다. 그날 저녁 민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앞에는 박 실장과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님, 민지 학생, 이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사채업자들은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정식으로 고소 조치했습니다. 다시는 두 분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엄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 실장은 민지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건 회장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상자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어있었다. 회장님께서 민지 학생이 앞으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 자신에게 가장 먼저 연락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하셨습니다. 민지 학생은 이제 회장님께 은인을 넘어 손녀와도 같은 존재라고 하시더군요. 민지는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시련이 지나가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따돌림, 공부에 대한 압박감, 사채업자들의 위협까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진심의 힘이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솔직함, 그리고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용기. 그 진심의 무게가 있었기에 민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의 무게 또한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지는 처음으로 김 회장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전화기 소중히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꼭 회장님께 가장 먼저 기쁜 소식도 어려운 이야기도 전하는 손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한의사가 되겠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지만 민지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월은 고요히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뒤돌아보면 어느새 저만치 멀어져 있곤 했다. 민진의 가족에게 기적이 찾아온 그날 이후 몇 번의 계절이 피고 지며 시간의 강은 쉼없이 흘러갔다. 낡은 연립주택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단단해져 있었다. 민지는 혹독했던 인고의 시간을 지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경희 한의과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물론 모든 학비와 생활비는 미래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민지의 하루는 누구보다 치열했다. 동기들이 미팅과 동아리 활동으로 청춘을 만끽할 때 민지는 강의실 맨 앞자리를 지키고
밤늦도록 도서관에 불을 밝혔으며 주말이면 어김없이 허준호 선생의 한옥을 찾아 배움을 이어갔다. 허준호 선생과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 서로의 학문과 삶을 나누는 도반에 가까워져 있었다. 선생은 민지에게 더 이상 시험하듯 지식을 묻지 않았다. 대신 함께 차를 마시며 환자의 사례를 논하고 의서의 깊은 뜻을 토론했으며 때로는 인생의 지혜를 나누었다. 민지야, 의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손끝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하는 것이지. 병의 뿌리를 알려면 먼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굽이진 길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때 비로소 막혔던 혈이 보이고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법이다. 민지는 선생의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겼다. 대학의 딱딱한 이론과 지식에 매몰되지 않고 늘 사람을 중심에 두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두통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사례를 연구하는 수업이었다. 수많은 검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하자 학생들은 저마다 복잡한 병리학 이론을 들이대며 가설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환자의 차트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그의 생활 습관, 직업, 가족 관계 등 사소한 정보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민지는 환자가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했고 그 후로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기록에 주목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자신의 소견을 발표했다. 저는 이 환자분의 병이 간기울결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슬픔과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풀리지 않고 응어리적 안의 기운을 막았고 그 막힌 기운이 머리로 치솟아 두통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요? 물론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지의 발표에 강의실은 잠시 술렁였다. 너무 교과서 밖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지를 지도하던 노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지 학생의 말이 맞다. 우리는 너무 병의 증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구나. 훌륭한 접근이다. 그 일로 민지는 학내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단순히 성적이 좋은 학생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다른 예비의원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청명 한방병원에 있던 할머니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병원의 체계적인 치료와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할머니의 치매 진행 속도는 기적이라고 할 만큼 느려졌다. 물론 잃어버린 기억들이 온전히 돌아오지는 않았다.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 날이 더 많았고 때로는 민지와 엄마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좋은 날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 날이면 할머니는 잠시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아 민지의 손을 잡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민지가 한의대 본과 3학년이 되던 해 가을이었다. 유난히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뜻했던 그날 할머니는 병원 정원을 산책하던 민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우리 강아지 공부는 잘 되어가니? 민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강아지. 아주 어릴 적 할머니만이 부르던 민지의 애칭이었다. 할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내 손녀를 내가 왜 몰라봐. 우리 민지 이제 다 커서 의원님 되겠네. 할미는 다 알아.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는 마치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 동네 사람들과의 추억,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까지. 민지는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그 순간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겼다. 민지야, 내 할머니. 너는 꼭 마음 아픈 사람들까지 고쳐주는 의원이 되거라. 몸 아픈 것보다 마음 아픈 게 더 무서운 병이거든.
할미는 이제 다 잊어버려서 괜찮지만 잊지 못해서 아픈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단다.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지듯 자신만의 세상으로 돌아갔다. 민지는 한참 동안 잠든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찰나와 같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민지의 가슴에 새로운 등불을 밝혔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심의가 되겠다는 간절한 다짐이었다. 김태준 회장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변함없이 민진의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정말로 민지를 친손녀처럼 아꼈다. 바쁜 시간을 쪼개 민지의 대학 입학식과 졸업식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자신의 집으로 가족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했다. 그는 민지에게 사업이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대신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성공보다 값졌던 실패의 경험,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민지야,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단다. 내가 너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지만 사실은 내 덕분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었어. 나누는 기쁨, 그리고 사람에 대한 희망을 내가 다시 가르쳐 주었지. 앞으로 내가 의원이 되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나에게 그 빚을 갚는 것이라 생각하렴. 김 회장의 존재는 민지에게 또 다른 형태의 배움이었다. 진정한 부와 명예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다. 민지의 엄마 역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복지재단의 무료 급식소 총괄 매니저로 시작했던 엄마는 특유의 성실함과 따뜻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이제는 재단의 주요 복지 사업을 책임지는 팀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과거 사채업자 앞에서 떨던 무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민지는 마침내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민지는 가장 먼저 할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을 의원의 길로 이끌어준 두 아버지 허준호 선생과 김태준 회장을 찾아가 큰 절을 올렸다. 기나긴 시간의 강을 건너 학생 김민지는 마침내 한의사 김민지가 되어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된 것이다.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민지는 주저없이 자신의 첫 직장으로 청명 한방병원을 선택했다. 할머니가 계신 곳이기도 했지만 수련의로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수많은 인재들이 선망하는 그곳에 민지는 수석에 가까운 성적으로 당당히 입성했다. 하지만 수련의의 길은 합격의 기쁨을 누릴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했다. 하루 수십 명의 환자를 돌보고 밤새 이어지는 당직 근무와 선배 의사들의 날카로운 질책 속에서 민지는 하루하루 성장통을 겪었다. 이론으로 배웠던 의술과 실제 생명을 다루는 현장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컸다. 침 한 번 놓는 것, 약재 하나를 처방하는 것에 사람의 인생이 달렸다는 무게감은 밤마다 민지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에게 특별한 환자가 배정되었다. 이름은 은호, 나이는 겨우 10살. 백혈병으로 오랜 기간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 마지막 희망을 안고 한방 면역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아이였다. 오랜 투병 생활에 지친 은호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 의사나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서면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거나 아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선배 의사들은 모두 은호를 가장 까다로운 환자라며 혀를 내둘렀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치료 또한 비협조적이어서 모두가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런 은호의 담당 수련의로 민지가 배정되자
동기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민지는 처음 며칠 동안 은호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병실에 들러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말없이 주변을 정돈해주거나 창가에 작은 화분을 가져다 놓는 것이 전부였다. 민지는 은호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허준호 선생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환자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때 비로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법이다. 민지는 은호의 차트를 다시 읽는 대신 은호의 부모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아이가 아프기 전에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투병 생활 동안 무엇을 가장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은호의 작은 병실에서 아이가 남긴 흔적들을 유심히 살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공룡 피규어,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새하얀 스케치북, 그리고 창밖을 향해 고정된 아이의 공허한 시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민지는 커다란 공룡 도감을 들고 은호의 병실을 찾았다. 안녕, 은호야. 선생님은 공룡을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너도 좋아하니? 은호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민지는 굴하지 않고 혼자 떠들기 시작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이 몇 개인지,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얼마나 큰지, 익룡은 사실 공룡이 아니라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한참을 혼자 떠들던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였다. 트리케라톱스는 초식 공룡이잖아요.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 맞아. 어떻게 알았어? 우와, 은호는 공룡 박사님이구나. 그날 이후 민지와 은호는 공룡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매일 새로운 공룡 이야기를 준비해 갔고 은호는 민지가 오는 시간을 기다렸다.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식사량도 늘었고 치료에도 이전보다 순순히 응했다. 민지는 은호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맞춤 처방을 내렸다. 면역력을 높이는 탕약과 함께 기혈의 순환을 돕는 부드러운 침 치료를 병행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료는 마음 치료였다. 민지는 은호와 함께 스케치북에 공룡을 그리고 점토로 공룡을 만들며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스케치북에 그려지는 공룡들은 처음에는 온통 검은색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채로운 색깔을 띠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밤 은호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고열과 함께 경기를 일으키며 아이는 의식을 잃었다.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응급 조치를 위해 달려온 의료진, 절규하는 부모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수련의 민지. 민지는 그 순간 의사로서 처음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책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하얗게 사라지는 듯 했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다행히 은호는 응급처치 덕분에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민지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을 남겼다. 의술은 결코 만능이 아니며 생명의 영역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신의 영역에 맞닿아 있다는 겸허함. 그리고 의사의 역할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돕고 그 곁을 지켜주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며칠 후 의식을 회복한 은호가 민지를 보고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선생님, 저 안 죽었네요. 그럼 우리 은호는 용감한 티라노사우루스인데 절대로 지지 않지. 민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웃었다. 은호의 작은 미소 하나가 지난밤의 공포와 무력감을 모두 씻어내는 듯 했다. 그날 이후 민지는 한 뼘 더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의 무게에 짓눌려 두려워하는 풋내기 의사가 아니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더욱 겸허하고 죽음의 한계를 알기에 더욱 치열하게 환자의 곁을 지키는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시간은 민지를 유능한 한의사로 단련시켰다. 수련의 과정을 무사히 마친 민지는 청명 한방병원에서 가장 촉망받는 전문의 중 한 명이 되었다. 특히 마음의 병이 몸으로 드러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 마음을 고치는 의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녀의 진료실은 늘 환자들로 붐볐지만 민지는 단 한 명의 환자도 허투루 대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병원 복도에서 낯익지만 낯선 얼굴과 마주쳤다. 초췌한 얼굴, 낡은 간병인 복장. 고등학교 시절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혜진이었다. 혜진 역시 민지를 알아보고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듯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너 여기서 일하니? 민지가 먼저 말을 건넸다. 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입원해 계셔. 나는 간병하고 있고. 알고 보니 한때 잘 나가던 혜진이네 집안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한순간에 몰락했다고 했다. 화려했던 집과 차는 모두 사라지고 혜진이는 대학도 중퇴한 채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랬구나. 아버님은 좀 어떠셔? 민지의 따뜻한 물음에 혜진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과거 자신이 민지에게 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이 떠올라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어. 민지는 조용히 혜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 같은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세월의 풍파에 지친 한 사람에 대한 연민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괜찮아, 혜진아. 다 지난 일이잖아. 나도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어쩌면 내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해졌는지도 몰라. 민지는 혜진이 아버지의 주치의에게 직접 찾아가 병세에 대해 알아보고 도움이 될 만한 치료법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그리고 혜진이에게는 작은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며칠 후 혜진이는 민지의 진료실로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다. 정말 고마워, 민지야.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 너. 이렇게 멋진 의사가 되다니.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혜진아.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나누었다.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순간 민지는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깨끗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민지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김태준 회장은 어느덧 기력이 많이 쇠하여 있었다. 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지만 고질적인 심장 질환과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수많은 명의들이 그의 곁을 지켰지만 노화로 인한 쇠약함은 현대의학으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민지는 그런 김 회장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은인에게 이제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민지는 자신의 스승인 허준호 선생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선생님, 회장님의 원기를 북돋아드리고 여생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허준호 선생은 민지의 기특한 마음을 읽고 기꺼이 자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두 사람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서를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녹용, 산삼 등 최고급 약재에 민지의 진심과 정성을 더해 김 회장만을 위한 특별한 보약 보원고를 만들어냈다. 민지는 정성껏 달인 보약을 들고 김 회장의 자택을 찾았다. 예전에 위험 넘치던 모습은 희미해졌지만 민지를 바라보는 김 회장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내가 이제는 나를 돌보는구나.
세월이 참 빠르다.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디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회장은 민지가 다려온 보약을 천천히 마셨다. 약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민지의 진심 때문이었을까.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화색이 돌았다. 그날 밤 김 회장은 민지를 데리고 저택의 전망 좋은 테라스로 나갔다. 테라스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민지야, 저 불빛들을 보거라.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좌절하고 있겠느냐. 나는 이제 저 불빛들을 지켜줄 힘이 없구나. 하지만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내가 미처 다하지 못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다. 김 회장은 자신의 유언장이 담긴 서류를 민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미래그룹의 주식이나 재산이 아닌 미래복지재단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민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너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향한 나의 꿈, 나의 철학을 물려주는 것이다. 너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의술로 저 불빛들을 더 많이, 더 따뜻하게 밝혀주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마지막 부탁이다. 민지는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너무나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유산이었다. 민지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약속했다. 회장님 그리고 할머니,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을 위해 제 한 몸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의사가 되겠다고.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총총했다. 그리고 그 별들 아래 세상을 치유할 또 하나의 큰 별이 조용히 하지만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태준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또다시 몇 해의 시간이 흘렀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더 넓고 깊어지듯 민지의 삶 또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청명 한방병원에 촉망받는 전문의를 넘어 미래복지재단의 젊은 이사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김 회장이 남긴 것은 단순한 직책이나 권한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진심이라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고귀한 철학이었다. 민지는 그 무거운 유산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갔다. 그녀의 행보는 파격적이었다. 재단의 막대한 자금을 화려한 건물이나 전시성 행사에 쓰는 대신 가장 낮고 어두운 곳으로 흘려보냈다. 쪽방촌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방문 진료 사업을 확대하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그리고 마침내 민지는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 삽을 떴다. 바로 자신이 자라났던 은빛마을, 그 낡고 가난한 동네 한가운데에 무료 한방병원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병원의 이름은 망설일 것도 없이 은빛 한의원이라 지었다. 자신을 키워낸 동네의 이름을 따고 그곳에 은은한 희망의 빛을 비추고 싶다는 소망을 담았다. 병원을 짓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재단 이사회 일부에서는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며 거세게 반대했다. 하지만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병원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특히 돈이 없어서 아픔을 참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김태준 회장님께서 평생 지켜오신 철학이자 우리 재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민지의 확고한 신념과 진심 어린 설득에 반대하던 이들도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낡은 연립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 어귀에 작지만 따뜻하고 정갈한 2층짜리 한의원이 문을 열었다. 은빛 한의원은 개원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평생 병원 문턱 한 번 넘어보지 못했던 동네 어르신들, 비싼 약값 때문에 아픈 아이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
고된 노동으로 온몸이 쑤셔도 파스 한 장으로 버텨왔던 이웃들이 조심스럽게 한의원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민지는 그곳에서 다시 가장 낮은 곳의 의사가 되었다. 하얀 가운 대신 편안한 면 티셔츠를 입고 환자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의 등을 쓸어드리고 일자리를 잃고 시름에 잠긴 아저씨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침은 단순히 아픈 몸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상처받은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민지의 곁은 든든한 지원군들이 지키고 있었다. 엄마는 이제 재단의 팀장 자리를 후배에게 물려주고 은빛 한의원의 살림을 도맡는 총괄 실장이 되었다. 과거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한의원 한편에 따뜻한 차와 죽을 내어주는 작은 쉼터를 만들었다. 엄마의 따뜻한 미소와 구수한 죽 한 그릇은 몸과 마음에 지친 이웃들에게 약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주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할머니에게서 찾아왔다. 청명 한방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던 할머니는 민지가 은빛 한의원을 개원하자 매일같이 그곳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기억은 여전히 오락가락했지만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한의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우는 아이를 보면 아가 울지 마라. 할미가 호해줄게 하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걱정했지만 할머니의 순수한 모습은 오히려 한의원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우리 동네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고 아이들은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에게 사탕을 받으러 오는 것을 더 좋아할 정도였다. 기억을 잃은 할머니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따뜻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민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픈 사람들까지 고쳐주는 의원이 되라던 과거의 목소리를 다시금 떠올렸다. 할머니는 온몸으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늦은 오후 한의원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앳된 얼굴에 여고생 한 명이 들어섰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에는 피가 묻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저기 제가 다친 건 아니고요. 학생은 우물쭈물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굣길의 빗길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할아버지를 발견했고 급한 대로 자신의 손수건으로 지혈을 해드리고 119를 불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장 가까운 이곳 한의원으로 달려왔다고 했다. 민지는 그 학생의 모습에서 까마득한 옛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차마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못했던 17살의 김민지를. 학생, 이름이 뭐니? 정말 착한 일을 했구나. 이로운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여기가 김민지 원장님이 하시는 병원 맞나요? 맞는데 어떻게 알았어? 저 사실 원장님처럼 되는 게 꿈이거든요. 우연히 신문에서 원장님 이야기를 읽었어요. 작은 선행으로 기적을 만드셨다는 저도 원장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로운이라는 이름의 학생은 수줍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민지는 시간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돌아 제자리로 온 듯한 전율을 느꼈다. 자신이 과거에 던졌던 작은 돌멩이가 세월이라는 강을 건너 새로운 파문을 일으켜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민지는 로운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래, 로운아. 너는 분명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혹시 공부하다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렴. 이제는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어줄게. 민지는 로운이에게 김태준 회장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선행과 희망의 씨앗이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그날 밤 모든 진료가 끝나고 텅 빈 한의원에 홀로 남은 민지는 창가에 서서 밤이 내린 은빛 마을을 바라보았다.
낡은 집들 창문으로 하나둘씩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이제는 자신의 손길이 닿은 이웃들이 편안히 잠들어 있을 터였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전 재산 3만 원을 손에 쥐고 절망했던 소녀, 자신을 믿어준 두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걷던 제자, 생과 사의 경계에서 무력감을 느껴야 했던 수련회,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더 큰 세상을 품게 된 지금까지. 그 모든 길 위에는 언제나 자신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이 함께했음을 민지는 깨달았다. 문득 등 뒤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돌아보니 잠든 줄 알았던 할머니가 어느새 다가와 민지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고 있었다. 우리 강아지 고생 많았다. 기억은 잃었을지언정 손녀를 향한 사랑의 기억만은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는 듯 했다. 민지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더 이상 외롭거나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충만함과 감사함, 그리고 가슴 벅찬 행복이 만들어낸 따뜻한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빛 한의원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렸다. 밤사이 내린 비로 세상은 더없이 맑고 깨끗했다. 민지는 하얀 가운 대신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입고 첫 환자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픈 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따스한 봄볕과도 같았다. 은빛 마을의 작은 등불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태양이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진정한 기적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선한 의지가 다른 이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민지의 삶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